아까 무기력, 우울, 분노 이 두 가지로 주로 표출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인터넷에 보면 이제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있어서 제가 분노, 기억력, 감소, 근심, 슬픔, 좌절, 노화, 다크서클, 뭐 근육통, 경직, 소화불량, 만성질환, 발떨기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얼굴에 써 있잖아요, 그죠? 나 화났지, 안 났거든. 다 화가 난 거 다 알아요, 그죠?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포카 페이스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다 알아요. 화가 났다 그러면 우선 호흡이 가빠져요. 몸이 경직되고 주먹을 쥐고 이렇게 됩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자기가 화가 난 표정을 거울로 보면 알아요. 거울로 가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얼굴은 상기되어 있고 열이 나고 이를 악물고 몸은 앞으로 가 있고 이렇게 호흡이 가빠지고 이렇게 다양한 신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감정적으로 영적으로도 증상이 나타나죠. 하나님에 대해서 짜증내고 분노하고 화를 내요. 대인관계에서도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감정을 분노와 우울을 유독성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세계 1위에 OECD 국가 중에서 1위고 전 세계적으로는 2위군에 속해 있는 자살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하루에 보통 40명에서 45명이 자살. 신문에 안 나가지만 노인 자살이 가장 높습니다. 퍼센트로 보면 나이가 올라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청소년 자살도 다 올라갔지만은 그런데 그 자살의 핵심 감정은 우울입니다. 이 우울한 감정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독성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우울을 한자를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우울한 사람입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문자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 나도 못 써. 우리는 한자 배웠었는데 이걸 쓰려고 그러면 벌써 우울해지잖아요. 근데 이 한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끝글자잖아요. 보면 이 우는 커다란 머리에 심장을 감싼 손으로 덮을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발걸음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 글자가 합쳐졌다. 근심하는 모습은 심장을 감싼 채 생각하면서 골머리에서 안절부절한 상태. 그리고 이 우울은 숲을로 데려가서 눕혀놓고 짓밟는 모습을 보이는 그래서 억울하게 원인도 모른 채 억울한 일을 당함으로 숨이 막히는 답답한 상태. 그러니까 한자가 굉장히 배워야 돼요. 실제로 보면은 그런 우울한 상태는 유독성 감정인데 보면 우리가 우울할 때가 있죠. 슬플 때가 있고. 근데 주기적으로 온다. 물론 여성들에게 있어서 임신했을 때 또는 출산 후 우울증부터 해서 폐경기 또는 이런 월경 주기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주기적으로 올 수 있어요. 어떤 특별한 시기에 올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주기적으로 올 때 자살률도 보면 언제 가장 많은가? 봄철에 많거든요. 뭐 가을철에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 햇빛 양이 줄어들면서 뭐 세라토닌이고 모닝 뭐 이런 것 형성이 될 때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것이 약간 이제 회복되는 단계에서 자살률이 높아지죠. 그 빈도가 주기적으로 오는데 빈도가 잦아지고 3개월마다 우울한 기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2개월, 1개월 그 강도가 점점 세진다. 술 중독 그럼 똑같죠.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마시다가 일주일에 한 번 마시다가 그 다음에는 한 병 마시던 게 2병 마시고 3병 마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마시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이제 이게 슬프고 불행한 느낌이니 우울이 흥미를 즐거움을 상실시키는 우울이 점점 그 상태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데 그렇게 보면 그 유병률이 평생에 한 번 이상 유병률이 여성들에게도 훨씬 높고 그리고 현대인들에게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분노는 유독성 감정이죠. 분노를 표출해갖고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슨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때린 게 아니고 술 마신 한 사람이 대리운전 기사와 싸움이 붙은 거예요. 세월호 사람들이 뭘 이렇게, 그분들이 성인이에요. 그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술에 의해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거기에다가 이름표를 다 갖다 붙인 거지. 너는 국회의원이고 너는 누구고 그래서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누구나 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데 술까지 마시면 더 안 돼요. 물론 우울한 사람도 있어요. 술 마시고 말이 없어지고 더 우울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이 분노는, 성내분은 나눌 분과 마음심,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이고, 노는 마음심에다가 종 노자인데, 노예로 일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답답한 심정, 고달픈 심정, 이거를 표현하고 있고, 화가 났다 할 때 화는 불화자예요. 한번 타오르게 되면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의 오래 참음은 분노로부터 멀리 떨어진다. 성경의 사랑은 오래 참고해서 오래 참고는 분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분노를 어떻게 다룰 거냐? 우리가 이 우울한 것을 어떻게 다룰 거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답이긴 하지만 어떤 것을 없애서 다른 상태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다른 것의 상태에 오래 머무름으로써 그것이 발휘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죠. 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정말 우리를 통제할 수 있고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때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더 멀어질 수가 있죠. 또 우리를 화나게 만들거나 나를 슬프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용서할 수 있다면, 잠언 19장 11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이걸 다룬다고 할 때 적절한 감정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유독성 감정 처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억제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는 승질을 내거나 우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억제해야 돼요. 근데 억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런 척 해드래요. 안 그런 척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 알아요? 남친이 알고 여친이 알아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여기는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풍선을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 얘가 변형되면서 한쪽으로 삐지고 나와요. 계속 압박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터져요. 터지는 곳이 어디예요? 집에서는 안 터지고, 밖에서는 안 터지고 집에서 터져요. 그래서 밖에서는 순한 양인 아버지가 집에 와서만 승질을 해요. 제 딸이 학교 다닐 때 학교에 목사 딸이 있었어요. 목사 아들이 있었어요. 걔는 이름이 요한이었는데, 걔는 이름이 성경 이름인데 그 사랑하는 자니 요한인데 이 욕도 잘하고 애들도 막 때리고 그런다. 그래서 제 딸이 와가지고 와, 목사 아들이 맨날 욕하고 때려. 그래서 내가 너도 목사 딸인데 너는 화나면 때리고 욕하고 그래. 난 못해. 왜 못해? 인간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제 딸이 나는 목사 딸이라고.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 너도 화나고 짜증나고 그럴 텐데 어떡하니?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내가 집에 와서 오빠한테 욕하고 때려. 집에 와서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상처받는 사람이? 가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힘들게 하거나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표출해요. 억제하는 것은 심리적 긴장감을 유발시켜서 통제하기 위해서 중독으로 도망가거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작용으로 폭발해요. 표현해. 나는 이 속과 겉이 똑같아. 난 승질나면 승질난다. 나 너 싫으면 싫다. 나 너 좋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어떻게 살아? 그렇잖아요. 영화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괴노만 보는구나. 그 영화에 보면 그래요. 여자들이 이렇게 대학교에서 프린스톤에서 그 옛날 얘기죠. 매슈 누가 가서 꼬실래? 뭐 서로 내기를 하고 그래요. 근데 가갖고 야, 나 너하고 자고 싶다. 그게 30년대인가 뭐 이런데
그래갖고 귀사되기를 받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 생각에 떠오르는 모든 욕망들을 다 표현한다. 승질을 승질대로 다 한다. 제가 어디 갔더니 선교사님인데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욕하고 싶으면 욕하면 되지 않냐. 이 욕 치료란 게 있어요. 이 쌍시오사 이개 X야. 막 하면 이게 카타르시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욕을 하면 할수록 그게 나에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이 해외에서 자라다가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 있는데 어느 날 욕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내가 너 그 뜻이 뭔지 아냐? 모르는데 왜 그 욕을 하느냐? 애들이 다 한대. 그래서 제가 아주 훌륭한 말을 했어요. 제가 하고도 참 훌륭한 말이었는데 제가 감동을 받아서 기억을 해요. 욕이란 것은 이중언어다. 이중언어인데 남들이 얘기하는 건 알아는 들어야 되지만 네가 꼭 할 필요는 없다. 이중언어를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꼭 내가 내 입으로 하면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하면 그거 자꾸 쓰게 돼 있어요. 근데 표현을 해. 어디 갔어요? 왜 이렇게 막 넘어갔어? 살림살이 다 나가네. 네. 표현을 막 해, 욕 막 하고 그러면 뒤끝은 없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승질내면 바로 뒤끝이 있어요. 여기 땡겨. 골이 아파요. 그리고 교회 다닌다는 애가 왜 저럴까 그런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은 그게 승질나면 목 확 닫고 욕하고 하여튼 길 다니다 보면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운전하다가도 여러 번 말렸어요. 앞에서 가다가 뭐 차 세우고 뭐 나와 앞발차기 막 아저씨들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해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인정하고 그 목적에 합당한 표현을 한다. 내 삶에 지금 화가 나고 있다. 나에게 삶에 우울하다. 나는 누군가를 때려주고 싶다.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내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은 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내가 외도를 했어요. 신앙심이 깊은 분이니까 선언을 했어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근데 그랬는데 6개월이 지나고 상담을 요청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아내가 웃고 있으면 나쁜 니은, 바람핀 니은이 어디서 집에서 웃고 있냐. 아무 일도 없었던 거죠. 인상 쓰고 있어. 나쁜 니은. 바람 펴갖고 상처까지 주고선 인상 쓰고선 집안 분위기 다 떨어지고. 평상시같이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어요. 나쁜 니은. 그래놓고선도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어떻게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입으로 용서를 선언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지만 괜찮은 말이고요.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과 자신에게 고백해라. 인식해. 하나님, 아내가 용서가 되지 않아요. 부터 시작해야 용서로 가는 거지. 내 아픔이나 지금 상한 이 감정을 무시한 채 선언하고 선포했다고 바로 그 감정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털어야 돼. 난 미워요.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목표 하나님 나라 구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것에 우리의 감정 표현을 종속시켜야 되는데 우울, 화가 유발되는 상황 있죠.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 인간만 보면 우울해져. 그렇죠? 쟤는 왜 이렇게 잘 나갈까? 왜 난 저 앞에만 서면 난 작아질까?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어떤 인간을 보면 화가 나. 그냥 나한테 잘못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짜증이 나는 인생이 있어요. 그거를 인식해야 돼. 그건 어떻게 알아요? 불편해요. 같이 있고 싶지 않거나 피하고 싶거나 그래요. 그래서 내 감정이 뭔가를 인식하고 나면 상황을 인식하고 나면 그때 내가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스스로 하는 행동이나 혼잣말이 있어요. 한숨을 짓거나 욕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러는 것들이 따라와. 그래서 나는 지금 뭐가 불편한가?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는가? 나는 우울한가? 나는 슬픈가? 나는 도망가고 싶은가?
나는 뭔가를 파괴하고 이렇게 부셔버리고 싶은가? 내가 어떤 이 상황을 만들어내는 상황, 그 상황을 인식하고 나면 내가 하고 있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행동들, 혼잣말을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르는 감정이 있어요. 핵심 사고와 그 감정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알게 되죠. 난 뭐뭐뭐뭐 때문에 우울하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뭐뭐뭐뭐 할 때 화가 난다. 뭐뭐뭐뭐 할 때 나는 우울하다. 되죠? 그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한다. 나는 그때 무슨 말들을 한다. 거기에는 내가 믿는 신념이 있어요. 어떠한 생각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핵심 감정이 있습니다. 엄마한테 혼이 나요. 내가 열심히 살아. 알바 뛰어. 학교 공부 열심히 해. 도서관에 공부하고 왔는데 방이 어질러져 있다고 엄마가 화를. 너는 도대체 교회 다닌다는 애가 방 하나 청소 안 하면서 이게 너가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이 갑자기 무너져요. 엄마의 목소리. 그리고 이제 그 책에 보면 남성들하고 여성들하고 좀 다른데 여성들이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면 감정이 이렇게 고조돼서 소리를 높여서 얘기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렇게 여성은 금세 떨어진다는 거예요. 심장 박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세 떨어져서 25분 되면 평상으로 돌아가는데 남자들은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해갖고 25분이면 피크가 돼. 그래서 이제 부부 그 싸움하는 그거를 이제 심장 박동하고 다 이게 붙여놓고 뇌파하고 이거를 검사를 해보면 여성들은 당신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당신은 왜 설거지 하나도 도와주지 않아? 당신은 왜 분리수거 안 해줘? 이렇게 얘기하고서 불쌍해서 바로 밥 차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감정이 얘기하고서 내려갔는데 남자는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고 밥을 안 먹고 가만히 치사해서 안 먹는다 소리 듣는다. 그러면 이해가 안 돼. 여성은 저 인간은 왜 저럴까? 내가 지금 다 감정을 숙이고 나는 다 먹을 거 주고 이렇게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늦게 반응해요. 남자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소리를 높이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부 고트만식 해결 방식에서 중요한 그 팁인데 실제로 보면 나를 화를 유발하게 하거나 우울하게 만드는 소리나 장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언어로 표현할 때 나는 뭐 때문에 뭐 하다. 나는 뭐 때문에 뭐 하다고 느낀다. 그렇게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옛날에 뭐 앵그리버드는 누구나 다 흉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이를 악물고 입을 안 열고 뭐가 난다 그러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런 건 그냥 개인기가 아니야. 그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내지만 실제로 보면 내가 화가 나는 장면,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을 내가 인식하고 그걸 언어로 표현하는 걸 보고 내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 한심한 놈, 너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너 인생은 안 될 거야. 내가 내게 들려주는 말들을 변화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남친이 다른 여자와 술 마시다 운전하고 있어. 이병헌 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저는 우리 민정님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거기에 떠오를까? 나를 무시했냐, 이게 바람을 피웠냐, 다른 이야기하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뭔 짓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거기에 따라오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겠어요. 불신의 감정, 분노의 감정, 내 결혼을 잘못했다, 우울한 감정, 이제는 이혼이다, 그냥 선언해버리는 거, 다시는 못하게 다리를 분질러버린다, 뭐 등등 다양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내 삶의
상황이 벌어질 때 나는 뭐 때문에 뭐 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나 태도나 혼자 하는 말들을 들어보고 그것을 변화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관계로 가면, 우리 개인적인 것과 관계로 가면 그런 거죠. 우리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공감 리더십이라고 해요. 공감하는 거. 공감하는 것도 뭐 때문에 뭐뭐한 느낌이 드는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늦게 왔기 때문에 선생님을 무시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감정과 생각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알아줬다고 말하는 게 공감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신은 신발을 내가 같이 신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감정의 요소 가운데 경험과 행동과 감정이 같이 간다면 이 공감에, 상대방에 대해서는 당신은 뭐뭐 때문에 뭐뭐 하다라고 표현하고, 내 자신도 뭐뭐 때문에 뭐뭐 하라고 얘기하면 그 핵심 행동과 인식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 자신의 감정은 어떻다 그걸 이야기하고, 그것을 상대방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표현을 당신은 뭐뭐 때문에 뭐뭐 하군요 이 말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나타난 감정을 이야기해 주면 상대방이 나를 충분히 이해했다, 나를 알아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체육대회를 해가지고 오늘 무지하게 피곤해서 집중이 안 된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집중. 아니 그러면 왜 체육대회는 어제 하는 거야? 내 짜증이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도 4시간 하면 됐지 무슨 8시간씩 아니 그리고 젊은 사람 8시간 했다고 왜 자? 그걸 무시하는 게 뭐야?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제 체육대회를 해서 체육대회를 8시간 했기 때문에 오늘 많이 피곤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내 자신에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짜증나게 어제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 또 이렇게 공부까지 해야 되고 정말 힘들다. 그때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냐, 이게 생각이냐, 감정이냐를 나누어서 보기 시작하면 선택할 수 있는 폭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일 억울할 때, 슬플 때가 언제냐 하면 오늘 같은 날 아침 새벽에 어제 밤 1시에 자가지고 새벽 4시 반에 깨서 새벽 기도하고 아침 간단히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러다 점심 안 먹고 쿠키 먹고 우유 마시고 저녁에 간단히 먹으면 오늘 이제 살을 얼마나 많이 조절하겠어요. 그렇게 기분이 슬슬 좋아지는데 내 속에서는 배고프다. 그래요. 배고프다 그러는데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치킨이 있어. 치킨이 있어. 그래도 내가 그걸 찾고 같이 집에 가서 이제 설교 좀 빨리 끝내고 이제 자야지. 그래서 10시쯤 됐는데 아들이 딱 와서 아빠 우리 치킨 먹을까? 그래갖고 11시에 그걸 먹어. 그러면 진짜 화가 맛있는데 화가 나. 그러면 우리가 그걸 먹는 행동 자체가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는 나는 음식이 필요해. 난 배가 고파. 난 먹어야 되거든. 그 생각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느끼는 감정은 먹으면 살찌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잘 통제해야지. 이 생각이 같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보 같은 거 한심하고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7시에 밥 먹을 걸. 등등 이제 후회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죠. 실제 어떤 감정이 따라온 거는 그 행동 뒤에 따라온 거고, 행동이 있고 행동하기 전에 본 게 있고 본 것 전에 생각하는 게 있고 다양한 형태들이 거기에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공감하는 어린아이에 10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20분 남았죠? 지금 그림이 60개 중에 35개 있는데
얘가 엄마가 자기 아들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천 부평구에 제가 운영하는 오연주 씨라고 밝혔어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4번이나 자기 아들이 반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애들 피자 돌리고 그런 선거운동도 안 했는데 어떻게 4번이나 반장을 할 수 있냐 했더니 아들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친구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이야기가 끝나면 어깨동무를 해서 등을 두드려주고 같이 걸어가주면 반장이 된다. 나는 얘는 진짜 상담이 필요 없는 아이라고 생각해요. 상담을 진짜 공부한 사람처럼 아이가 고생을 하는 거죠. 상담에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을 하고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그리고 같이 등을 두들겨서 나는 공감하고 동감해준다고 같이 동행해주는 거죠. 실제로 보면 리더십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서로 이해하고 함께 서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관계 리더십으로 보면 옛날에 이렇게 다양한 게 있죠. 개인 중심에서는 우리 카리스마 리더십이 강조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잃어버린 감성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리더로서 내 자신을 잘 관리한다 할 때, 감정을 관리한다 할 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한 번에 인생 역전하고 반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번에 되지가 않아요. 영성 40일 금식 한 방으로 인생 대역전, 막판 뒤집기 안 됩니다. 이 권투 선수나 레슬링 선수들 보면은 힘이 딸려서 못해요. 5분 그걸 못 뛰어. 5분 그거를 못 뛰죠. 밥만 먹고 운동하는데 우리 아버님도 그러더라고요. 축구하면서 저놈들은 밥만 먹고 운동하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밥만 먹고 운동하기 때문에 저 정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으나 착한 아들은 그렇게 말 못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그거는 일상생활에서 루틴한 일에 반복적으로 그것을 해야 감정의 근육도 건강해집니다. 그게 사소한 기쁨과 감사가 따라간다. 날마다 조금씩 변화를 준다. 내가 변화하기로 결정하고 결심한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한다. 그리고 안 되면 평정의 기도를 한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건강, 반복을 계속할 수 있는 거는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곳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인도에서는 뭐 최상급 신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요. 아주 굉장히 우스운 대답 같지만 매우 심오한 대답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건강성을 유지하는 잘 먹고 잘 자야 돼요. 저는 통뼈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불려졌는데 이번에 검사를 받고 나니까 골밀도가 떨어졌다고 작년에 그랬더니 올해는 골다공증이 시작. 골다공증은 여성들이나 생기는 거예요. 여성들이나 나 같은 통뼈가 어떻게 그런 일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화까지 와요. 좋아요. 끝날 시간 다 됐다 10분 전에 맞춰놓은 거죠. 뒤끝 있어요 저는. 근데 골밀도가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잠을 안 잔다. 잠을 조금 자는 거. 햇볕을 안 쬐는 거.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걸어서 30분씩 오늘 같은 날 걸어야 돼. 이런 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 관리를 이렇게 우중충칭한 데서 이거 안 돼. 그냥 가서 햇빛을 쬐면 돼. 그리고 햇빛하고 얘기하고 나무하고 얘기하면 돼. 그러면 얼마나 건강해지겠어요.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면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그걸 반복하잖아요. 사소한 거 소소한 거에 감사를 느끼잖아요. 그 감사하기 시작하시고 그럼 변화가 일어나요. 잘 못 던졌다고 그러는데 클레이는 커쇼 얘기하죠. 내 꿈이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선생이 그렇게 격려를 했대요. 메이저리그의 선수가 될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자신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단다. 너는 그 100만 명 중에 한 명으로서 선수가 된다고 한다면 너가 될 거다. 그렇게 선생이 격려를 해줬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도 굉장히 이혼을 했나 그리고 혼자 홀어머니에서 키웠는데 이 텍사스 쪽에서 아들을 명문 사립학교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싱글맘 어렵게. 그러면서 남들 다 태우러 오는데 늦게 픽업하러 가고 트럭 끌고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12살 때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우린 부자지. 그렇지만 이 동네 살 정도로 부자는 아니지. 저는
영어로 이걸 해야 되는데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우리는 부자인데 이 동네 살 정도 사립학교 다닐 정도의 부자 동네에 살 정도는 아닌 부자. 엄마 왜 우리 이렇게 가난해? 가난한데 왜 우리 여기 살아야 돼? 그렇게 묻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누리고 있는데 여기에 살 정도는 아닌 부자.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혼할 때도 훌륭한 여성과 결혼해서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가 결혼해서 가나안가 케냐인가 어디를 계속 신혼여행을 글로 가고 자원봉사를 계속하면서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킬 때마다 처음에 100불씩 하다가 지금은 뭐 500불인가. 그래서 그 날마다 매년 기증하잖아요. 굉장히 성숙한 우리 현진 분보다 나이가 어리나?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기쁨과 감사를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날마다 조금씩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이 우리가 하버드 안 간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5명 중 4명은 학창시절 우울증을 앓고 그중 5분의 1은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우울증 치료를 받을 정도로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처음 발병했을 때는 29.5세였는데 지금은 14.5세로 우울증 시작되는 시기도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그런데 이 시온 아처라는 그 하버드대 교수가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 계산이 맞다면 여러분들 중에 99%는 졸업할 때 1%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버드에 들어온 사람은 1% 안에 거의 들어서 들어오는데 1%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그걸 듣고 아주 심각하게 듣고 침묵하고 그때부터 입학할 때부터 압박감을 받아서 남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낙담하고 쉽게 실패하고 점점 우울증을 앓으면서 대학생활을 한다. 그럼 하버드 대학 들어와서 잘 사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실제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반대라는 거예요. 그 반대라는 건 뭐냐 하면 하버드 대학에 내가 실력으로 들어왔다. 나는 1%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99%에 속한다는 것을 생각할수록 견딜 수가 없는데 웨이팅 리스트 한 10번쯤 있다가 다른 학교 다 등록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너 하버드 들어오면 받아주겠다. 그런 아이들이 학교 들어와서 행복하다. 내 실력으로 들어온 게 아닌 은혜를 아는 거야. 한량없는 은혜. 가불기로 그 은혜를 알고 그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다 역사인 거예요. 한 명 제끼라. 한 명 제끼면 걔가 제끼면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걔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는 상위권으로 가고 사회에 나와서는 성공한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이뤄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감사하고 소소한 일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이게 거꾸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해야 성공한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행복해야 결혼도 잘하고 행복해야 건강도 하고 행복해야 친구들도 잘 사귀고 행복해야 좋은 직장도 갖고 행복이 성공을 이끌어낸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금동은이잖아요. 금동은 북한 선수들 부작에 슬퍼했잖아요. 우리 지메시, 지소연이가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1분 남기고 우리 먹어서 우리 또 은메달 땄는데 자기들도 그럴 수 있지. 근데 보면 제일 행복한 인생은 금 딴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은이 아니라 동이라는 거죠. 은은 조금만 잘했으면 금인데 그래서 억울하고 동은 하부터면 하나도 못 받을 뻔했는데 받은 거죠. 그래서 은혜이고 행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취를 해나가요. 날마다 조금씩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한다. 조금만 변하면 되는 거예요. 살도 어느 날 갑자기 살을 많이 빼면 안 돼요. 이제 골밀도가 떨어진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너무 갑자기 살을 뺀 거예요. 살을 뺀 게 아니라 살이 빠진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살이 막 빠지더라고요. 5개월 만에 거의 20kg가 빠졌어요. 뭐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음식 요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만 덜 먹은 거, 조금만 덜 먹은 거. 무슨 뭐 황제 다이어트, 무슨 뭐 고구마 다이어트, 무슨 위 짜르기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아기를 쭉 먹었더니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안 드릴까봐 제가 보여드릴게요. 앞에 있는 분에만 저기 나훈아처럼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올라갔겠어요. 이게 7월 20일부터 해가지고 7월 15일, 20일부터 해서 12월 8일까지 해서 18kg 빠졌어요. 근데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보면 그거더라고요. 그냥 먹는 양이 쓰는 양보다 많아. 그래서 먹는 양을 조금 줄이면 돼. 조금 줄이니까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 풀이 풀로 보여요. 음식이 음식으로 보여요. 예전에는 음식이 있으면 전투력이 생기고 어느 순간에 순간 이동을 다 해. 내가 있다? 없다. 여기 다 있다. 어느 날 있다? 거기 있어라 하면 내 말씀대로 있는 거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결심을 해야 돼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금식하기로 금식하고 결심하잖아요. 내 삶에 반복되는 거 화를 많이 낸다? 한 번만 줄이는 거예요. 10번 낸다? 9번 8번 우울하다? 내 우울한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행동하는 행복이란 것은 그냥 주관적 생각만이 아니에요. 내가 몸을 좀 움직이거나 조금 활동을 해서 얻어지는 좋은 기분. 내가 뭔가를 움직이고 행동해야 돼. 결심을 해요. 나 좀 웃겠다. 웃어줘야 돼. 홍명보 안 웃잖아. 왜 안 웃지? 사과 어디서 사과? 사과 한 번만 웃어줘. 올림픽 때 한 번 웃어줘. 똑같아. 모든 감정이 똑같아. 농풀도 똑같아. 아무 때나 웃어. 기쁨, 슬픔, 짜증. 이게 진정성이 없는 얼굴들이죠. 진정성. 우리 연합 보세요. 우리 연합. 진정성 있는 표정. 내 얼굴 표정도 바꾸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억지로 웃는다? 억지로 웃어도 괜찮아요. 내가 누구를 뭐 기쁘게 해주는 내가 웃음을 파는 사람이냐? 웃음을 팔지 않아도 내 스스로 웃으면 웃음이 내 삶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 안 되면 이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자신이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너무 주름살 없애겠다고 그렇게 잡아당기고 후급수술하고 이렇게 어디서 배꼽이 여기까지 올라왔대잖아요. 잡아당기고 해가지고 용납할 수 있는 그걸 받아들이면서 평정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대로 살다 죽겠다. 그런 인생은 너무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틴틴5에 이동우라는 사람이 힐링 캠프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눈이 결혼하고 100일쯤 됐을 때 눈이 먼 걸 발견했다는 거죠. 참다가 어느 날 엄마한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나 눈이 멀어질 것 같아.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너 왜 그러고 사니? 엄마가 얘기하니까 소리를 높였죠. 나 눈이 멀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 내 눈 빼줄게. 내 눈 빼줄게. 그때 그랬대요. 20도 안 된대! 여러분 실명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죠? 내가 보던 사람이 못 보는 거 그러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눈 빼줄게. 그 엄마의 그 이야기가 자기 귀를 움직이면서 그때부터 이 장애 시각장애인 그 지팡이를 찾고 그리고 살 생각을 합니다. 자기 아내도 뇌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었는데 아내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당신 눈이 실명하기 전에 완전 실명하기 전에 10% 정도 남았는데 그 눈을 가지고 당신이 가고 싶은데 다 가서 아름다운 기억들, 추억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서 그걸 다 당신의 기억 속에 담아두시오. 그리고 당신 눈이 멀었을 때라도 그 아름다운 기억을 기억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살라고 이렇게 아내가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물론 여행은 안 갔다 그래요. 근데 그 격려를 듣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같이 후천성으로 이제 장애자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혼자 있으면 안 되고 그거를 세상과 소통하면 그것을 해결하는 길들이 열린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 정상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대로 잘 살게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행복하게 살면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면 그 행복이 넘쳐서 행복이 넘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장애인들에 대해서 배려와 공감의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나이가 어린 분이지만 그래서 내가 존경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인생의 아픔을 겪으면서 진짜 성숙해졌다. 그렇죠? 왜 저의 인간들은 우리를 안 돕는 거야? 그게 아니고 니들은 니들대로 행복하게 살면 행복이 마음의 여유를 주고 마음의 여유를 주면 아픈 사람을 바라보고 이 사람은 아프구나, 불편한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불편하구나, 도움이 필요하구나를 배려할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다. 네, 시간이 지났는데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관계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걸 극복하는 내용, 관계적으로 보면 조그만 것을 손해봐야 되는데 관계를 관리하려면 감정적으로 기꺼이 해야 된다. 먼저 해야 된다. 관찰하고 해야 된다. 긍정적인 것을 잘 봐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이 우울한 사람들 가운데는 부정적 감정이 따라오고 부정적 사고가 있어서 틀린 부분,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미래의 일을 다 걱정해.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저거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 남자하고 사귀다가 깨지면 어떡하지? 이 남자하고 사귀다가 결혼했는데 딴 여자 만나면 어떡하지? 그때 가서 고민하지. 왜 지금부터 고민하냐고? 근데 고민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다. 정직한 삶으로 간다. 그래서 말을 이제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은 이혜인 수녀인데 제가 제주도 올레길을 걷다가 이분을 발견하고 여러 사람하고 같이 찍었는데 다 제거해버리고 찍은 것처럼 네. 예쁘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유쾌하고 가정하지 않으면 품이 있는 한마디 말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아침에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침대에 누워서 하는 게 오늘도 제 삶을 살아갈 때 눈길은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에 힘 빼고 부드러운 눈으로 손길은 다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람들의 손을 잡을 때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 사람의 손을 다정하게 잡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발길은 민첩하게 나를 부르는 사람들,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는 민첩하게 제 아내가 여보! 아픈 사람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따뜻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심장이 뛰었다는 안타깝게 여겼다는 슬픈 일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뛰지 않아요. 마음길은 따뜻하게 말길은 희망차게 내가 하는 말은 상대방을 살리는 희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몸길은 친절하게 몸으로 부딪히고 막 가까이 밀어제끼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몸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지 않기도 해야 됩니다. 몸이 크니까 또 그런 거 조심해야 되죠. 등등.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조그만 변화를 시작하면 감정이 따라오고 감정들이 변화된 것들이 일상의 삶에서 쌓여서 새로운 삶으로 변해갑니다. 자, 거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아직도 한 8장 정도 중요한 것들이 남아있는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받아 쓰지 않아도 돼요. 저 혼자의 독백이니까. 그래도 질문 한 사람 정도 해줘야 훌륭해요. 착한 심성을 갖고 있어서 질문을 해줘야 되죠.